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걸까? 딸아이는 가끔 내가 어떻게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됐는지 이야기해달라고 조르곤 했다. 언젠가 한번 우리가 처음 만난 대학 시절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빠가 재수를 안 했으면 엄마를 만나지 못했을 테고, 그럼 내가 이 세상에 없었겠네? 휴, 아빠 재수하길 잘했어. 그러고는 쪼르르 달려나가는 딸아이를 보며 나는 한참을 웃었다. 딸아이의 말처럼 단 한 번의 선택이 많은 것을 변화시킨다. 만일 내가 의대에 안 들어갔다면, 만일 남편이 재수를 안 했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신중하기 마련이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일까? 이걸 선택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건 아닐까? 만약 섣부른 결정을 내렸다가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건 아닐까? 오늘도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은 수많은 가능성 앞에서 흔들린다.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충분히 고민했다 싶은데도 막상 선택의 순간이 되면 왠지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내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는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원래 불확실한 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것을 탐구하고자 하는 모험심과 도전 정신을 자극한다. 만일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흘러가고 예측이 가능하다면 굳이 어떤 의지나 희망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냥 그 길을 따라가면 되니까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가지는 가능성의 요소는 인간관계에도 해당된다. 상대의 마음이 어떤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졸이며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 영화나 소설을 볼 때도 뻔한 결말은 어떠한 흥미도 유발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결말을 예측할 수 없거나 우리의 예측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영화에 열광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불확실성이란 인간 존재의 한 전제 조건이며 정신 발달의 추진력이 된다. 또 불확실성이 어떤 흐름이나 규칙 속에서 존재할 때 인생이 자극이 되고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뒤처져 있다고 해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을 되새기며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무언가에 매달려 노력하게 된다. 정말 가보기 전엔 누구도 모르는 게 인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때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너무 클 경우 우리는 넓은 사막에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불안지수가 높아지면서 다가올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자기방어적이고 공격적으로 되기 쉽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점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트렌드 또한 순식간에 바뀐다. 평생 직장이라는 건 사라졌고 어느 회사가 10년 뒤, 20년 뒤까지 살아남을지 아무도 모른다. 게다가 전 세계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보니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정치적, 경제적 변화는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몸살 앓고 있는데 4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런 세상이 올 거라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절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자꾸만 망설이게 된다. 주식을 사는 게 맞을지 파는 게 맞을지, 이제라도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게 맞을지, 지금 회사를 간두고 창업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이직을 하는 게 맞을지, 또한 결혼은 언제 하는 게 좋을지 등등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은 더욱 깊어져만 간다. 하지만 24시간 그 고민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고민 외에도
지금 당장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일들이 첩첩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추진 일정이 꼬여 있는데 이건 누구와 상의하는 게 좋을지, 친구와 싸웠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좋을지, 점심은 뭘 먹을지, 몸은 안 좋은데 저녁 약속을 취소해야 할지 등등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종종 선택의 기로에서 피로함을 느낀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좀 더 생각해 보자며 결정을 뒤로 미루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내일까지 혹은 모레까지 이런저런 정보들을 취합해 보고 결정하리라 마음을 먹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점점 커질 뿐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통계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탁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생각을 지나치게 하다 보면 해결 방법이 떠오를 여지를 막아버리게 된다. 무의식 중에 직관적으로 내린 판단이 옳았는데 그러한 직관의 지혜를 차단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민을 너무 길게 하면 오히려 자잘한 사항까지 신경 쓰게 되면서 그릇된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진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1. 쓸데없이 많은 정보를 모으는데 힘 빼지 말 것. 정보가 많을수록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믿음을 정보 편향이라고 한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정보 자체에 중독되어 더 많은 자료를 찾아 나서는 현상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는 쓸모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 확률이 높다. 정보에 질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신경과학자인 조나 레너는 탁월한 결정의 비밀에서 지나친 심사숙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판단 기준을 줄여보라고 권한다. 볼펜과 노트를 고르는 등 비교적 간단한 결정을 할 땐 여러 정보를 모아 꼼꼼히 비교 분석하는 게 정확도를 높이지만 어려운 결정을 할 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4가지 정도로 줄이는 게 좋다. 이를테면 자동차를 살 땐 가격, 브랜드, 디자인, 색상, 연비, 승차감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 4가지만 고려해 선택할 경우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한다. 이처럼 복잡한 결정일수록 판단 기준을 몇 가지로 압축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 더 이상 쓸데없이 많은 정보를 모으는데 힘 빼지 말라. 그럴수록 스트레스만 가중될 뿐이니까. 2. 저걸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미련부터 버릴 것. 어느 것을 선택하든 각각의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니라 저걸 선택했어야 했나 라며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를 선택했으면 다른 하나는 깨끗이 포기하는 것이 맞다. 둘 다 가지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 뿐이다. 예를 들어 첫 해외여행을 떠나려는데 영국 런던에 가기로 결정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런던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경험을 할지 정하는 게 순서다. 그런데 여전히 파리가 낫지 않을까, 베르셀로나가 낫지 않을까 하며 고민하다간 나중에 피곤해져 정작 런던 일정을 제대로 못 짤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일단 결정을 내렸으면 다른 옵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내 선택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것이 맞다. 법률 스님도 말하지 않았던가? 결혼을 하느냐 혼자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했으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도록 해야 하고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그리고 미련과 후회 때문에 결정을 자주 반복할 경우 나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나에 대한 타인의 신뢰도 함께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3.
최악의 경우를 떠올려 보면 답이 보인다. 어느 날 TV 채널 돌리다 유키즈 온 더 블락을 보게 되었는데 MC인 유재석이 게스트와 이야기를 나누다 자신의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다. 그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 내가 만약 이 선택을 했을 때 최악의 상황이 뭘까?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나?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길로 간다고 말한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나 또한 그 질문을 통해 선택한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선택을 하면 장밋빛 미래부터 꿈꾼다. 이를테면 주식을 사면 100만 원을 벌면 그걸로 뭐 하지 라는 생각부터 한다. 그래서 주가가 1%라도 떨어지면 그때부터 초조해서 어쩔 줄 모른다. 창업하기로 마음먹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가 대박이 나면 그걸로 뭘 하면 좋을지부터 상상하고 그동안 자신을 무시해온 친구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부터 한다. 그래서 막상 사업을 시작했는데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긴커녕 뜻대로 잘 안되면 남 탓, 세상 탓을 하며 주저앉아 버린다. 그런데 한 후배는 사람을 뽑을 때 그가 나에게 5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입혔을 때 그를 원망하지 않고 책임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 능력은 뛰어나지만 왠지 호감이 안 가는 사람과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태도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사람 중 누구를 뽑을지가 선명해진단다. 그는 결국 태도가 좋은 사람을 뽑았고 덕분에 고생을 좀 하고 있지만 자신의 선택엔 후회가 없다고 했다. 이처럼 미리 최악의 상황을 그려보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더 원하는지, 어떤 것들을 견딜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못 견디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 하여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쉽게 절망하지 않으며 설사 일이 잘못되더라도 후회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에만 집중하게 된다. 이미 감당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선택일수록 최악의 상황을 그려보면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만약 잘 모르는 분야에 도전할 경우엔 어떤 것이 최악의 상황일지 짐작이 안 갈 수가 있다. 그럴 땐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라. 분명 그 안에 힌트가 있으니 말이다. 4.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년 뒤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만일 남자친구도 없는 여자가 어디서 결혼할지를 고민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아마도 당신은 그녀에게 제발 남자친구나 만들고 그런 고민해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리 앞서 고민을 한다. 로또를 사지도 않았으면서 당첨금으로 무엇 할지 고민하고 대학원에 원서도 내지 않았으면서 직장과 대학원을 병행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 그런 고민은 로또를 산 뒤에 해도 늦지 않고 대학원에 붙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즉 뭐라도 시작을 해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처럼 미리 앞서 걱정하고 불안해한다.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떼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그들은 말한다.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싶다고. 완벽한 준비가 되면 시작하고 싶다고. 하지만 막상 무엇이든 시작하고 나면 준비 단계에선 전혀 상상도 못한 변수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40살에 국립정신병원을 그만두고 개인 병원을 개업했을 때 일이다. 당시 나는 나름 잘 나가는 의사였기에 병원을 열면 환자들이 끊임없이 몰려들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웬걸 환자가 아예 없는 날들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0명, 0명, 1명, 0명. 그런 날들이 3개월이나 지속되었다. 나는 그제야 그
많은 환자들이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국립정신건강센터라는 큰 조직을 보고 왔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부랴부랴 주위 사람들에게 부탁도 하고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 뿌리며 병원 홍보를 하기 시작했다. 환자들이 한두 명씩 찾아오면서 정상적으로 병원이 운영하게 된 건 개업하고 나서 6개월 뒤 일이었다. 나는 국립정신건강센터를 그만둘 때까지만 해도 환자가 안 올 수 있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돌이켜보면 당연히 체크해야 했던 부분인데 나의 실력을 과신한 탓에 그런 문제가 생기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만약 조그만 커피숍을 차렸는데 몇 개월 뒤에 바로 앞 건물에 대형 커피숍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처럼 대형 악재가 터져 결혼을 미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리 완벽한 준비를 한다고 해도 막상 실행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에 의해 계획은 수정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국립정신건강센터를 그만둔 건 후회해 본 적이 없다. 처음 6개월은 두렵긴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론 환자들을 돌보는 데 집중하고 싶다는 나의 바람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더해보면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환상은 버리고 무엇이든 조금씩이라도 해보는 것이 맞다.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려워 결정을 미루는 사이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무언가를 시작한다. SNS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자고 마음을 먹었지만 계속 미루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두 개씩이라도 꾸준히 올린 사람의 1년 뒤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괜한 헛수고가 될까봐 혹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그 어떤 발전이나 성장을 이루지 못할 뿐더러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의 황금 비율. 진영 씨는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시계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시계 바늘이 출근 15분 전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닌가. 최악이었다. 허겁지겁 고양이 세수만 하고 나왔는데 오늘따라 택시가 안 잡힌다. 역시 난 운이 없어. 15분 만에 겨우 택시를 잡아탄 그녀는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메신저를 확인했다. 부장님께 죄송하다고 얼른 챙겨서 나가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 우선 부장님의 얼굴이 떠올리자 가슴은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었다. 순간 백밀러로 택시 운전사와 눈이 마주쳤는데 왠지 한심해하는 표정인 것 같았다. 슬쩍 손거울로 자신을 비춰보니 머리는 산발이고 맨 얼굴은 도저히 봐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회사원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진영 씨의 생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이어졌다. 어제 일도 변변히 마무리를 짓지 못했는데 지각까지 하다니. 부장님이 엄청 화를 내시겠지. 원래부터 나를 안 좋아했는데 얼마나 많이 화를 내실까. 혹시 이럴 거면 그만둬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동료들은 또 얼마나 나를 비웃을까. 지금도 내 뒷담화를 하고 있겠지. 왜 난 맨날 이 모양인 걸까. 책임감도 없고 무능력하고 게으르고. 이런 내가 너무 싫다. 나는 진짜 아무 쓸모가 없는 인간이야. 그냥 콱 죽어버릴까. 그러자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숨이 막혀왔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였다.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그녀는 택시에서 내렸지만 차마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몸은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그녀는 어제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고 오늘 아침 지각을 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지각을 하면 어떻게든 빨리 회사에 가서는 다음부턴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결심하곤 한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을 심하게 자책하며 극단적인 상황으로 자신을 몰고 갔다. 진영 씨의 경우 자기 비하가 심한 편이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그녀처럼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남들과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 부정적인 사건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긍정적인 사건마저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다 보니 즐거운 일은 별로 없고 온통 불쾌한 일투성이다. 더 나아가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야. 나는 내가 싫어 라며 스스로를 파괴하고 만다. 조금만 일에도 자기 존재의 의미마저 부정하면서 자신을 전혀 쓸모없고 무가치한 인간이라고 규정해버린다. 그런데 원래 부정적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법이다. 그래서 한번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 생각을 멈추지 못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는 우선 부정적인 사고의 대표적인 패턴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그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나는 실패자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진영 씨는 극단적인 흑백 논리에 따라 사물을 받아들인다. 그녀에게 중간이란 없다. 모든 것은 실패 아니면 성공뿐이다. 그녀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그만 실수나 실패도 잘 용납하지 못한다. 사실 요즘 그녀가 속한 팀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을 하는 처지였다. 그래서 조그만 실수쯤은 눈 감아주는 분위기였다. 심지어 그녀조차도 다른 사람들이 지각하면 피곤해서 그랬거니 하고 넘어갔는데 자신의 지각은 게으르고 무능해서라고 단정 지어버린다. 이와 같은 흑백 논리, 이것은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끼친다. 인간관계에서도 좋고 싫음만 있을 뿐 중간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인간관계에는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저 그런 관계가 훨씬 더 많다. 하지만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 중립지대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분명 호감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어느새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여 모든 사람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자신에게 찾는다. 자신이 게으르고 무능해서 혹은 못생겨서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또 진영 씨는 한 가지 사건을 마치 전체인 양 받아들인다. 이를 과잉 일반화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1등만 하던 학생이 한번 10등을 하고는 나는 실패자라고 결론을 짓는 것과 같다. 그 전에 수차례 1등을 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단 한 번의 실수를 일반화해버리는 것이다. 사실 진영 씨는 회사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런데도 지각 한 번 했다고 자신을 게으름뱅이이며 회사에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고가 흘러가다 보면 어느새 좋은 것들은 다 흘려보낸 채 나쁜 것들만 건져 올리게 된다. 그러다 부정적인 것들만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건 물론이다. 알고 보면 진영 씨는 업무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최근에 머리가 아프고 집중이 안 되던 차에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실수를 하고 말았다. 꼼꼼하고 완벽하던 그녀가 실수를 하자 주위 동료들은 진영 씨도 실수할 때가 있구나 하고 웃으며 넘어갔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실패하기만을 다른 사람들이 학수고대했으며 한번 실수를 하자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판단해버렸다. 이처럼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든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한 채 오로지 부정적인 것들만 건져내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해해버린다. 2. 좋은 결과는 우연, 나쁜 결과는 내 탓. 부정적인 사람들은
세상에 저는 잣대를 두 개 갖고 있다. 하나는 탄력성과 신축성이 좋아서 사물을 넉넉하게 잴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쇠막대기인데다 눈금도 아주 촘촘해서 조금의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빡빡하게 사물을 잔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땐 신중성 있는 자를 꺼내든다. 그래서 남들이 실수를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하며 이해를 한다. 그런다 자신을 평가할 땐 쇠막대기 자를 꺼내든다. 그러다 보니 혹독한 평가 끝에 나는 역시 안 돼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사고 성향을 의미 확대 혹은 의미 축소라고 한다. 그런데 의미의 확대나 의미 축소의 오류에 빠질 경우 부정적인 일의 의미는 크게 확대되고 긍정적인 일의 의미는 축소하여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땐 지나치게 자신을 탓하고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땐 지나칠 만큼 우연으로 받아들인다. 여기 진영 씨도 마찬가지다. 남들이 자신을 칭찬하면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라며 의미를 축소해버린다. 반대로 남들이 자신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평소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며 의미를 확대 해석한다. 또한 지금 잘했던 것은 모두 우연이며 운이 좋았기 때문이고 한번 실수한 것은 바로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항상 반드시 완벽하게 어떻게 해야 한다 등 당위성과 절대성을 지닌 말을 자주 쓰곤 한다. 그런 말들이 자연히 공포와 분노, 상처, 죄책감 등과 연결되어 우울함을 불러온다. 우리의 현실은 결코 항상 반드시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행운이 따를 때도 있고 불운이 따를 때도 있다. 그러므로 그에 맞는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사고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자신의 잘못은 엄격하고 타인의 잘못에 너그러운 것은 좋다만 그것도 지나치면 병이 되는 것이다. 3.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진영 씨는 최근 저지른 실수와 지각 한 번으로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스스로 무너뜨려 버렸다. 자신을 인생의 실패자이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긴 것이다. 이처럼 사고의 오류의 근거에 부정적인 자기상을 만드는 것을 잘못된 명명이라고 한다. 보통 사람은 실수를 저지르면 내가 실수했구나, 다음부턴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진영 씨는 난 타고난 실패자야 라며 스스로를 낙인 찍어버린다. 그러면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주어져도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녀는 타고난 실패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마음 상태 분석 모형에 따르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황금 비율은 1.6대 1이 된다. 그러면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동시에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위험 요소들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람도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흔히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건 단단히 오해다. 살다 보면 돌발 변수는 너무나도 많고 언제 어디서든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기 위해선 부정적인 생각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절대 끝까지 고집하지 않는다.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인생임을 알기에 아무리 부정적인 일이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크고 작은 상처와 고통을 겪으며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들을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 따라 해석하려고 한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무기력하게 보낸 어린 시절처럼 지금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판단해버리는 것이다. 만일 당신에게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면 앞서 언급한 생각의 오류들을 참고하여 당신이 반복하고 있는 패턴이 무엇인지 파악해보라. 패턴을 알게 되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 내가 또 습관대로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구나 하고 문제를 짚어내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사고의 방향을 돌렸을 때 당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효과를 실감하게 된다면 서서히 부정적인 생각의 틀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한 늙은 인디언 주장이 어린 손자에게 말했다. 얘야,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분노, 불안, 슬픔, 질투, 탐욕, 죄의식,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 마리는 기쁨, 평안, 사랑, 인내, 겸손과 친절을 가지고 있지. 그러자 손자가 물었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이에 주장은 미소를 지며 말했다. 그야,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두 마리의 늑대 중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줄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에 빠진다면 다른 사람이 만약 똑같은 실수를 했을 때 어떤 말을 해줄지 생각해보고 그 말을 당신 자신에게 해주어라. 아마도 그 말을 떠올려보면 지금까지 얼마나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괴롭혀왔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 30살이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 서른이란 나이는 심리학에서 특별한 이름이 없는 무명의 나이다. 심리학에서 인간의 발달을 설명할 때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중심으로 아동기, 사춘기, 20세에서 40세까지의 초기 성인기, 40대의 중년기, 50대의 갱년기, 그리고 60대 이상의 노년기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처럼 30대에 대한 다른 언급은 없다. 그저 초기 성인기에 묶여 20대의 뒤에 어정쩡하게 붙어있을 뿐이다. 심리학자 에릭슨도 30대를 발달학상 뚜렷한 과제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미지의 시기라고 했다. 그러다 보니 청년이라고 하기엔 나이가 들었고 중년이라고 하기엔 젊은 30살은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의 30살은 우리네 인생에 있어 크게 두드러지는 나이가 아니었다. 누구나 20대 중후반이면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30살은 그저 일과 가정을 꾸려나가기에 여념이 없는 나이일 뿐이었다.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 승진이 보장되고 지금처럼 40대 중후반에 은퇴하라는 압박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정신없이 바쁘더라도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에 힘껏 달리기만 하면 되었다. 하지만 지금의 30살은 고달프고 우울하다.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학자금 대출이라는 빚더미에 올라앉는다. 게다가 4년 내내 취업 준비에 올인해도 심각한 취업난과 고용 불안으로 변변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취업 준비생으로 수십 수백 군데를 떨어진 끝에 겨우 들어간 직장에서는 뭘 해도 실수투성이라 선배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야만 한다. 즉 지금의 30살은 취업 준비로 젊음을 다 소진해버리고 아무런 준비 없이 차가운 현실로 내동댕이 쳐진 것이다.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30세가 되어서도 자신을 항상 성인이라고 느끼는 비율은 16%에 지나지 않았다. 40%가 자주 느낀다고 응답했고 39%는 가끔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년 전인 2003년과 비교해 볼 때 내가 어른이다라고 느끼는 자각이 5년 정도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예전엔 25세가 되면 대부분 자신을 어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그것은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령이 31세로 올라가고
초혼 연령이 남자 33.72세, 여자 31.26세로 높아진 것과 관련이 깊다.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책임지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보통의 어른의 삶이라고 봤을 때 그 시기가 늦어지면서 자신을 어른이라고 자각하는 나이 또한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 2003년에 29세 여자는 당연히 결혼한 나이였고 최소 아이 한 명을 낳거나 낳을 준비를 하는 나이였다. 그런데 지금 그 나이에 취업을 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리고 취업 후 경제적인 독립을 하는데 최소 3, 4년이 걸린다고 보면 결혼하는 시기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초보 어른들에게 예전 나이를 들이밀며 지금도 늦었다고, 빨리 결혼하라고, 아이를 낳으라고 닥달한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에게 빨리 걸으라고 독촉하는 꼴이다. 심지어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어른 취급도 안 해주며 인생을 모른다고 말한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 평생 어른이 될 수 없는 것일까? 그럼 결혼 후에 더 외롭다고 말하고 아이를 낳고 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외롭고 괴로운 것이 어른의 삶인 걸까? 인생이 한 전환기로서 미래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의 시기로서 홀로 서야 하는 독립의 시기로서 꿈에서 현실로 내려오는 좌절의 시기로서 30살의 삶은 고되기만 하다. 물론 부모의 보호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삶의 주인이 되는 독립은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독립은 자유와 희망 못지않은 크기의 슬픔과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부모와의 이별을 뜻하며 부모 밑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내던 어린 시절과도 이별함을 뜻하기 때문이다. 독립은 또한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있는 걸 의미한다. 어릴 땐 무언가를 잘못해도 어리다는 이유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었고 많은 걸 용서받을 수 있었다. 20대의 객기와 실수는 오히려 청춘과 젊음의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30살이 넘으면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온전히 책임져야만 한다. 그것은 곧 투정을 받아주거나 잘못을 돌이켜줄 사람이 없음을 의미한다. 권리보다 의무가 더 커지는 시기, 30. 삶의 무게는 그렇게 다가온다. 그래서 30살은 자신에게 조언과 도움을 줄 멘토를 절실히 필요한다. 그러나 그 방면에 그들은 고아나 다름이 없다. 부모와 스승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됐고 노인들은 사회의 태물인 양 취급받는다. 이는 곧 가야 할 길을 비춰주고 잘못된 길로 들었을 때 꾸짖어주는 믿고 의지할 만한 어른들이 사라져버렸음을 뜻한다.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은 자신 스스로 사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다. 그들이 자기계발이나 인간관계 책들에 대해 몰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요시모토 바나나의 소설 키친에서 주인공인 23살의 미카게. 그녀는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죽음을 맞게 된다. 그녀가 이 세상에 완전히 홀로 남겨진 것이다. 그런 미카게는 침대를 놔두고 굳이 냉장고 옆에서 잘 정도로 부엌을 좋아한다. 이때 부엌은 구강기적 갈망을 의미한다. 아직 어른이 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홀로 서야 하는 그녀는 구강기로 태행하여 엄마의 품 안을 그리워하며 부엌에서 잠든다. 그러던 어느 날 미카게 앞에 이상한 가족이 나타난다. 무뚝뚝하지만 한없이 따뜻한 남학생 유이치와 원래는 남자였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아 여자가 된 유이치의 엄마가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부엌을 고집하는 미카게를 간섭하거나 재촉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들의 집에 놀러 오는 미카게가 슬픔을 이길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준다. 결국 미카게는 유이치의 가족의 극진한 배려와 보살핌을 받으며 서서히 상처를 극복해 나아간다. 그리고 다시금 힘을 찾은 미카게는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열 준비를 한다.
어른이 되는 과정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이치의 집처럼 낯선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달래고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중간 세계가 필요하다. 이 중간 세계를 정신분석에서는 이행기라고 부른다. 미운 3살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때 아이들은 부모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심리적 탯줄을 자르고 자신과 부모가 서로 독립된 존재임을 인식한다. 그러면서 부모와 분리되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부모를 대신하는 물건에 집착한다. 3살 아이들이 곰인형이나 담요, 베개 등을 꼭 끌어안고 놓지 않으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옛날의 20대는 앞으로 실질적인 어른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연습을 하는 시기였다. 사람들과 사귀고 친해지는 법을 배우고 평생 같이 할 배우자를 찾아 불같은 사랑에 몸을 던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 여러 시도를 하면서 갖가지 시행착오를 겪는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20대의 과도기적 성격이 사라진 지 오래다. 취업의 문이 좁아진 요즘 대학 시절은 젊음의 발산과 실험이라는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의 연장기가 되어버렸다. 행동하며 배워야 할 시기에 도서관에 앉아 취업에 필요한 각종 스펙 쌓기에 몰두해야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젊은이들은 준비기간 없이 30살을 맞게 된다. 이것저것 시도해보며 실질적인 어른이 되는 연습을 해야 할 20대 중후반을 심각한 취업난 때문에 책상 앞에서 보낸 이들이 30이 되며 갑작스럽게 어른들의 사회로 내던져지는 것이다. 그것은 곧 두려움과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판타지를 가질 수 있는 중간 세계가 사라졌음을 뜻한다. 예행 연습 없이 미래의 땅에 대한 사전조사 없이 떠밀려간 어른들의 삶은 그들에겐 낯설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멘토가 사라진 시대, 예행기마저 없는 30살은 뒤늦게 방황하게 되며 그 방황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청춘은 눈부시다는 말에 그들이 결코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다. 인간관계가 너무 피곤하다는 사람들의 특징.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심리학의 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회에서 밀려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완전히 무시당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벌은 생각해낼 수 없을 것이다. 방 안에 들어가도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을 해도 대꾸도 안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신경 쓰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 취급을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상대한 듯 한다면 오래지 않아 울화와 무력한 절망감을 견디지 못하여 고문을 당하는 쪽이 낫다 생각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누가 나를 향해 얼굴을 찡그리면 상심하게 되고 못났다고 하면 정말 내가 못난 것처럼 느껴진다. 버림받고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엄습해오기 때문이다. 하면 누가 나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누가 나를 기억해주면 갑자기 인생이 살만한 것이 되기도 한다. 누가 나를 무시하든 조롱하든 그에 상처받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 오늘도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온 재훈 씨는 몸이 피곤한데도 금방 잠에 들지 않아 한참을 뒤척였다. 낮에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가 농담 삼아 던진 말에 옆 동료의 얼굴빛이 살짝 변했다. 동료는 곧 아무 일도 아닌 듯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왠지 전보다 쌀쌀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내일 회사에 가서 동료와 마주치면 사과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어 괴로웠다. 소심한 그는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나치게 신경 썼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상처를 받았다. 어쩌다 동료가 무뚝뚝하게 대하면 갑자기 불안해하면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느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또 꼼꼼하고
완벽을 지향하는 성격이라 자신의 실수를 참지 못했다. 다른 사람에게 지적당하는 건 모욕이라고 생각해 더더욱 견디지 못했다. 그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상사나 다른 사람이 할 일을 정해주면 일을 잘 해냈다. 특히 상사가 자신을 인정해줄 때 능력을 200% 발휘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로부터 막역한 일이 주어지면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다. 일이 잘못될까 불안해하며 늘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주길 원했다. 이러한 문제로 그는 한 직장에 오래 있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껏 1년 넘게 다닌 회사가 없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지 않나요? 그렇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타인에게 인정받으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래서 심리학자 에이브레엄 매슬러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는 행동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늘 그렇듯 잘하고자 하는 노력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과하면 독이 된다. 지민 씨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의 사소한 반응까지 신경을 쓰느라 쉬이 피곤해지곤 했다.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귀찮아하거나 싫어하면 어떡하나 늘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친구나 회사 동료들과 모임이라도 한 날이면 내가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웃었는데 내가 바보 같아서 그랬나? 그 사람 표정이 안 좋던데 내가 뭘 실수했나? 라는 걱정으로 잠을 설친 적도 여러 번 있다. 그런 그녀는 자신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항상 당당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전전긍긍하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지민 씨의 문제는 관계사고가 심하다는 데 있다. 관계사고란 사람들이 자신을 따돌리고는 뒤에서 쑥덕거리며 욕을 한다고 생각하는 걸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회사 복도에서 몇 사람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면 혹시 저 사람들 나보고 웃는 건가 싶어 기분이 확 상하곤 했다. 옷에 뭐가 묻었나 싶어 유리에 자신을 비춰본 적도 있다. 이때 관계사고는 열등감과 관련이 있다. 스스로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분명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할 거라 짐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종 욕구를 건강하게 채우는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 무슨 일일까?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자기 갈 길 간다. 그리고 금세 그 사람들 잊어버린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모두 자신의 일에 몰두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일을 목격해도 3일 정도만 지나면 그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린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실수하더라도 그것을 두고두고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삶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만약 회사에서 상사가 당신의 인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보자. 당신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싶겠지만 상사는 출근길에 아내와 말다툼으로 기분이 좋지 않거나 윗사람에게 불려가 문책을 당했을 수도 있다. 분명한 건 당신 탓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꾸만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남의 눈치를 심하게 보고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타인의 시선이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것으로 그 시선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 아무도 쳐다보지 않으면 그 즉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버림받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것은 마치 풍선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다. 타인의 환호와 감탄이 풍선을 채우고 있을 땐 하늘 높이 날 수 있지만 타인의 시선이 사라지게 되면 풍선에 바람이 빠져 땅으로 추락하고 만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지 않는 타인의 사랑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불안으로 공허감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해 주길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랑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인생의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을 좋아하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다.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 30%가 당신을 좋아하고 50%가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20%가 당신을 싫어한다면 성공한 인생이라 부를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부족하거나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이 맞지 않을 뿐이다. 솔직히 당신 역시 사람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자신을 닥달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싫어하는 사람과 잘 지내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설사 누군가 당신에게 인상을 찌푸렸다고 해도 당신에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그와 친하다면 그 이유를 물어보면 될 일이다. 그러나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신경을 꺼버리고 그 에너지를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써봐라. 친구에게 오랜만에 안부 전화를 하면 그가 기뻐할 테고 그 기쁨이 당신을 흐뭇하게 만들 것이다. 부모님한텐 잔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 잔소리가 어쩌면 당신에게 깊은 위안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을 버리고 나면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때 온다는 걸 말이다. 어른이라는 이름의 무게. 고백하던데 10대 시절의 나는 나이를 먹는 것이 너무 싫었다. 20살이 된다는 것은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일이었다. 하지만 20살이 그토록 두려웠던 나는 지금 60도 한참 지난 나이가 되었다. 어렸을 땐 나이가 든다는 것이 인생의 무덤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오히려 나이 들매 감각이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 시절 바늘끝처럼 예민했던 감각과 방황, 그리고 혼란을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조금은 무뎌져 둔해지고 느려진 감각이 나를 더 여유 있게 만드는 지금이 좋다. 하지만 종종 어른이라는 말이 나를 곤란하게 만들 때가 있다.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 일이다. 어느 날 쪼르르 달려와 뭘 물었다. 그런데 내가 글쎄 나도 모르겠는걸 하고 대답하니까 아이는 엄마는 어른이면서 그것도 몰라 하며 휙 돌아서 가버렸다. 모를 수도 있지. 어떻게 그 모든 걸 아니? 괜히 씩씩거리며 소리쳤지만 한편으로 머쓱했다. 어른이라면 다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고 보면 세상은 웬만큼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먹은 밥값을 하듯 나이값을 하라고 독촉한다. 동생과 싸우면 누나면 누나답게 나이값 좀 해라 하며 핀잔을 듣기 일쑤이고 어릴 적 하던 대로 장난을 좀 치면 참 철없다. 언제 나이값 할래? 하고 타박을 듣는다.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나이도 아니고 어른을 시켜달라고 조른 것도 아닌데 세월은 자기 멋대로 내 안에 들어와 놓고 이제 그 값을 치르라고 나를 옥죄인다. 그뿐일까?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던 부모님은 내가 컸다는 이유로 이제 그만 나이값을 하라며 나의 등을 떠민다. 이때 나이값이란 그 정도 나이가 되었으면 이렇게 해야지 하는 기대치가 된다. 그 기대치에서 얼마나 벗어나느냐에 따라 나이값도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나이값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값은 나에게 지어진 책임과 의무의 양과 비례한다. 우리는 흔히 아이는 아이다워야 하고 어른은 어른다워야 한다고 말한다.
이 둘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행동 방식이 자기중심적인지 현실 중심적인지를 따른다. 다시 말해 쾌락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면 아이가 되고 현실 원칙에 따라 행동하면 어른이 된다. 그래서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참으며 현실의 이모저모를 너무 깊게 생각하면 애늙은이라고 부른다. 반면 어른이 현실을 제쳐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들면 철이 덜 든 사람이라 부른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어른을 속물로 생각한다. 꿈도 낭만도 없이 오로지 현실적인 것만 관심을 두는 재미없는 사람인 것이다. 어른은 어른대로 자신에게 짐지어진 나이값에 짓눌리고 당혹해한다. 현실의 법칙에 순응하지 않으면 나이값 못한다고 욕하고 현실적으로 움직이면 또 속물이라고 비아냥댄다. 이처럼 어른의 나이값에 대한 기대치가 막중하다 할 수 있다. 어른이면 이러이러해야 한다 하는 명제는 어른이 된 순간부터 하나의 짐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어른에게 많은 걸 기대한다. 어른은 좋은 직장을 갖고 돈을 잘 벌며 가족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결혼도 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어른이 된다고들 사람들은 말한다. 또 어른은 성공하는 법도 알아야 하고 어른이 되면 모든 걸 아우르고 제대로 살아가는 법도 알아야 한다. 한편 어른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경우에 자신이 하지 않은 일도 단지 어른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져야 할 때도 있다. 어른은 쉽게 동요하거나 흥분해서도 안 된다. 언제나 이성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의 잘못은 너그럽게 허용되고 때로는 귀엽기까지 하다. 그러나 어른이 된 순간부턴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심지어 그 실수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있다. 감정에 치우쳐 잘못된 판단을 해서도 안 되고 사소한 일로 너무 좋아하거나 화내도 안 된다. 어른이면 자고로 진득해야 한다. 감정을 절제할 줄도 알며 아무리 슬퍼도 우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된다. 모든 일에 있어서 어른은 이래서도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처럼 어른이 된 순간부터 우리에겐 많은 규제가 뒤따른다. 어릴 때 어른은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어보니 그게 아니었다. 세상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말하면서도 모든 것에 조건을 단단다. 멋있게 남보란 듯이 살고 싶지 않니? 그러면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해. 이런 투로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토록 바라던 어른이 된 뒤에 다시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고 그 시절로 다시금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른에게 이토록 많은 것을 기대하고 짐을 지우는 것일까? 사실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도 모든 것을 알고 책임질 수 있으며 실수하지 않고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매사에 합리적인 사람은 없다. 아무리 어른이어도 빈틈이 있고 실수도 한다. 더구나 인간이기에 나이가 들어도 감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른도 울 수가 있다. 어른도 겁이 나고 무서울 때가 있다. 어른도 아이 같은 면을 갖고 있다. 여기 멋진 신세계가 있다. 균등, 공유, 안정이라는 표를 내세우는 이곳에서 아이들은 체격과 지능, 성격 등의 특성은 물론 직업과 취미, 적성마저 인공적으로 이미 정해진 채로 태어난다. 예를 들어 열대지방에 일하게 될 태아에게는 일찌감치 수면병과 발진 티푸스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준다. 그리고 로켓 조종사가 될 태아에게는 회전력을 키워줌으로써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도 행복하게 느끼도록 만든다. 이처럼 철저한 인공 조작을 거쳐 대량 생산된 아이들은 이미 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일을 하기만 하면 물질은 필요에 따라 충분히 공급받는다. 또한 최첨단 과학 설비들의 도움으로 편리한 생활을 누리며 성생활도 자유롭게 한다. 따라서 육체적인 고통과 물리적인 근심, 걱정, 불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고민이나 불안이 생기면 행복한 감정을 일으키는 소마라는 알약을 먹으면 된다. 소마는 잠시 현실을 잊을 수가 있고 현실로 돌아올 땐 부작용도 없는 특효약인 것이다. 자, 방금 내가 말한 이것은 올더스 헉슬리가 쓴 소설 멋진 신세계의 모습이다. 그러나 소설 속 존이라는 남자는 신세계의 지도자인 총통 무스타마 몬드에게 이렇게 말한다. 저는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나이를 먹어 주해지는 권리, 매독과 암에 걸리는 권리, 먹을 것이 떨어지는 권리, 이가 들끓는 권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끊임없이 불안에 떨 권리, 장티푸스에 걸릴 권리, 온갖 변할 수 없는 고민에 시달릴 권리마저 함께 원한다는 말인가? 긴 침묵 끝에 존은 대답한다. 네, 저는 그 모든 권리를 요구합니다. 인간공학의 혜택으로 모든 사람이 안정과 행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존은 굳이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는 것일까? 모든 것은 이미 타인에 의해 결정되어 있고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삶. 그것은 인간이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 그것은 설사 불행해지는 한이 있어도 나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실행할 자유이다. 저는 결국 결정지어진 미래가 아닌 자신이 마음껏 선택하고 그것에 따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미래를 바랬다. 그래서 그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불행해질 권리마저 껴안겠다고 한 것이다.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그만큼이나 인간에게 소중한 것이다. 그 소중한 자유를 갖기 위해 어른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가 있다. 자기 인생의 짐을 스스로 들고 가는 것이다. 아직 힘이 없던 어린 시절엔 부모와 사회가 그 짐을 들어준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그 짐은 내가 들어야 한다. 그 짐은 무겁고 힘들지만 좋은 점도 참 많다. 부모가 내 짐을 들어줄 땐 좋든 싫든 부모가 이끄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그 짐을 직접 드는 순간 나는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었다 가거나 시냇물에 발을 담글 수가 있다. 오솔길에 가도 되고 큰 길로 가도 된다. 가다가 낮잠을 잘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조약돌을 줄 수도 있다. 물론 그러다 짐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내 선택에 의한 것이기에 기꺼이 책임질 수 있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때론 깊은 물구덩이에 빠져 허우적댈 때가 있고 때론 짐이 너무 무거워 온몸이 아플 때도 있다. 누군가 내 짐을 대신 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어떻게든 내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온 덕분에 인생을 내 마음대로 끌고 갈 수가 있었고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다. 그러니 당신도 괜히 언제쯤 철들래, 나이값 좀 해, 어른답지 못하다라는 말들에 짓눌려 하고 싶은 일을 뒤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일들을 억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남들과 비슷한 길을 가야 뒤처지지 않는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35살에는 40에는 꼭 이렇게 돼야지 하는 결심을 하는 것도 어쩌면 남들이 바라는 당신의 모습이지 진짜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 생각할 게 참 많고 고려해야 할 게 너무나도 많은 어른의 삶. 그러나 세상엔 무수한 종류의 어른이 있고 그들은 각자 자기 방식을 유지하며 어울려 살아간다. 그러니 당신은 당신의 짐을 기꺼이 짊어지고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면 될 일이다. 멋진 신세계의 존처럼 불행마저 껴안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신은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다.